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적막한 안채의 뒤뜰 스산한 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기괴한 형상을 한 거대한 나무의 잔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어 울부짖고 있었다. 철이 지난 지 오래건만 그 기이한 나무의 앙상한 가지 끝에는 마치 누군가의 핏방울이 맺힌 듯한 검붉은 꽃송이들이 만개하여 툭툭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쩍쩍 갈라진 기괴한 나무 껍질 사이로는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점성 강한 붉은 수액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질척하게 적시고 있었다. 그 끔찍한 진액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짐승의 사체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악취와 오래된 쇠붙이에서 나는 피비린내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듯하여 근처에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지독한 원념의 향기였다. 으악, 피다. 저 저주받은 나무가 또 피를 토해내고 있어. 어둠 속에서 덜덜 떨며 뒤뜰을 살피러 나온 어린 계집종이 기어코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으나 그녀의 입을 황급히 틀어막은 것은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채 사색이 되어 나타난 젊은 여인이었다. 이년아 입 닥치지 못할까. 뉘앞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것이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떠는 여인은 바로 이 저택의 새로운 안방마님 행세를 하는 첩실 월향이었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지금 당장이라도 눈앞의 괴물이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극도의 공포와 피로감에 찌들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커다란 두 눈은 나무 밑동에 고여가는 끈적한 핏물을 향해 고정된 채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귓가에는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길게 탄식하는 듯한 환청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어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벌써 49일째 이 저주받은 붉은 나무는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저택의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그 피비린내는 담장을 넘어 온 고을에 퍼져나갈 기세로 짙어지고 있었다. 도대체 땅속에 무엇이 묻혀있기에 생명이 자라나야 할 나무에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며 저토록 한 맺힌 붉은 수액을 쉼없이 토해내며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폐우물이 있던 자리를 흙으로 덮고 묘목을 심었을 뿐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저 기괴하게 뒤틀린 뿌리 아래에는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두 남녀의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살인극의 진실이 차갑게 썩어가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크고 화려한 저택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대감의 본가로서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평온함과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저택의 본처인 윤씨 부인은 명문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비록 남편인 이 대감과의 사이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는 못하였으나,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아랫사람들을 자애롭게 거두며 집안의 대소사를 흠잡을 데 없이 이끌어온 현숙하고 덕망 높은 여인이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면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눈빛과 독수공방의 외로움이 윤씨 부인의 가슴에 깊은 멍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는 매일 밤 달빛을 벗삼아 자수를 놓으며 홀로 조용히 눈물을 삼키는 것으로 자신의 서글픈 운명을 견뎌내고 있었다. 서방님께서는 오늘도 바깥채에 머무르신다 하더냐.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깊은 밤촛불 아래서 애써 바느질에 집중하던 윤씨 부인이 곁에서 꾸벅꾸벅 조는 몸종을 향해 조용히 묻자, 몸종은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예, 마님. 오늘 새로 들어온 비단 장부일로 바쁘시다며. 몸종의 말끝을 흐리는 변명에 윤씨 부인은 희미하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바늘을 내려놓았고, 그녀의 맑고 깊은 두 눈동자에는 서러운 이슬이 맺혀 위태롭게 흔들렸다. 남편이 대감이 바깥일로 바쁘다는 것은 핑계일 뿐, 실상은 저작거리에서 갓들인 젊고 요염한 기생 출신의 첩실. 월향의 처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색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윤 씨 부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도리라 여길 뿐이었다. 남편 이대감은 본디 재물에 대한 탐욕이 남달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성품을 지닌 사내로서 조강지처인 윤 씨 부인의 배경과 지참금 덕분에 지금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후안무치한 자였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윤 씨 부인의 단아하고 정숙한 자태의 실증을 느꼈고 그 빈자리를 요사스러운 교태와 달콤한 압으로 채워주는 젊은 첩실 월양에게 완전히 혼을 빼앗겨 점차 이성을 잃고 가산마저 그녀의 치장비로 탕진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그는 윤 씨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막대한 토지와 재물마저 어떻게든 자신의 소유로 빼돌려 월향과 함께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추악한 계획을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품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눈엣 가시 같은 본처의 존재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감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장본인인 월향은 겉으로는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와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으나 그 속내에는 천출이라는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 거대한 저택의 진짜 주인이 되겠다는 무서운 야심과 도끼가 뱀처럼 펠리를 틀고 있었다. 대감 저렇게 늙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병신 같은 여편네가 어찌 대감의 정실 자리를 꿰차고 안방을 차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대감의 막대한 재산이 행여나 저 여자의 친정으로 흘러갈까 소녀는 밤낮으로 근심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사옵니다. 월향은 매일 밤 이 대감의 품에 안겨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뱀의 혀와 같은 교활한 속삭임으로 이 대감의 불안감과 탐욕을 자극했고 그녀의 도끼 어린 부추김은 결국 이 대감의 마음에 숨어있던 살기를 깨우는 치명적인 맹독이 되고 말았다. 두 남녀의 추악한 공모는 인적이 드문 별당의 은밀한 밀실에서 촛불 하나만을 켜둔 채 극비리에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하고도 악랄한 살인의 시나리오였다. 사람을 시켜 독을 타거나 교사를 하는 것은 나중에 시체의 흔적이 남아 관아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터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없이 처리할 확실한 방도가 있어야 하네. 이 대감이 불안한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묻자 월향은 섬뜩할 만큼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띠며 붉은 입술을 달싹였다. 대감 안채 뒤뜰 구석에 지금은 쓰지 않아 말라붙은 깊은 우물이 하나 있지 않사옵니까? 야심한 밤에 그 여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밀어넣고 즉시 흙과 돌로 덮어버린 뒤 그 위에 나무를 심어 우물의 흔적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들킬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들의 끔찍한 계획이 실행되기로 한날 밤하늘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참극을 미리 알고 슬퍼하기라도 하듯 먹구름이 짙게 깔려 달빛과 별빛마저 모두 자취를 감추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음산하고 습한 바람만이 담장을 넘어와 마당의 나뭇잎들을 스산하게 흔들고 있었다. 마님 대감마님께서 뒤뜰의 정자에서 급히 뵙기를 청하시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깊은 시각, 갑작스러운 방문을 알리는 월향의 몽종이 전해온 말에 윤 씨 부인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으나 지아비의 부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부덕의 굴레에 얽매여 겉옷만을 걸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뗐다. 평소에는 한 번도 밤늦게 그녀를 찾은 적이 없던 남편이 유독 오늘따라 인적이 드문 뒤뜰로 부른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이하게 여겨졌지만 그녀는 그저 집안의 중대사를 논의하려는 것이려니 스스로를 위로하며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렀다. 뒤뜰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좁고 캄캄했으며 차가운 밤 공기가 윤 씨 부인의 옷깃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그녀는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발 아래 밟히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질 만큼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비단 속적삼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다. 마침내 멀리 어둠 속에 흐릿하게 윤곽을 드러낸 옛 우물터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어두운 그늘 속에 우뚝 서 있는 남편이 대감과 그 곁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서서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월향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방님, 이 야심한 시각에 어인일로 소녀를 이 으슥한 곳까지 부르셨나이까? 윤씨 부인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묻자 이 대감은 대답 대신 아무런 감정이 섞이지 않은 탁하고 무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서늘하게 노려보며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형님, 서방님께서 형님과 깊이 나누실 말씀이 있다 하여 제가 모시고 나왔사옵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와보시지요. 월향이 뱀처럼 미끄러지듯 다가와 윤씨 부인의 팔을 다짜고짜 부여잡고는 힘을 주어 등 뒤에 입을 벌리고 있는 시커먼 우물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기려 하자 윤씨 부인은 비로소 심상치 않은 살기를 직감하고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노아라. 당장 이거 놓지 못할까? 서방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그러나 평생 안방에서 바느질만 하던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 이미 사리에 사로잡힌 두 악인의 거센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으며 이 대감은 윤씨 부인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거머쥐었다. 내 인연 어차피 대를 잇지도 못할 거추장스러운 몸뚱이. 오늘 밤 이곳에서 조용히 사라져 주어야 내가 편히 살 수 있을 터. 렉간년이 물고 온 재물은 나와 월향이가 잘 쓸 테니 억울해하지 말고 편히 가거라. 이 대감의 입에서 흘러나온 너무도 잔인하고 충격적인 말에 윤씨 부인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엄청난 절망감에 휩싸였고 믿었던 지아비의 흉측한 본성을 마주한 그녀의 두 눈에서는 비통하고 원통한 피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내 놈들이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내가 죽어서도 원기가 되어 기필코 내 놈들의 살을 찢고 뼈를 깎아 윤씨 부인의 피 맺힌 저주의 절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대감과 월향은 끔찍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동시에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윤씨 부인을 무자비하게 깊은 우물 속으로 떼밀어 버렸다. 칠흑같이 어두운 허공으로 몸이 곤두박질치는 찰나의 순간 윤씨 부인은 거친 우물벽에 여기저기 부딪히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귓가를 때리는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에 수렁 속으로 속절없이 추락했다. 첨벙하는 둔탁하고 소름 끼치는 파여름과 함께 그녀의 몸이 우물 바닥에 고여있던 차갑고 썩은 진흙물 속으로 곤두박질쳤고 사방을 에워싸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와 공포가 단숨에 그녀의 전신을 옥죄어 오며 숨을 턱 막히게 하였다. 아직 숨이 붙어있던 윤씨 부인이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부러진 손톱으로 미끄러운 우물벽을 긁어대며 살려달라 처절하게 울부짖었으나 까마득히 높은 우물 입구에서 내려다보는 두 악인의 얼굴은 악마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자비할 뿐이었다. 곧이어 이 대감과 월향은 미리 준비해둔 삽을 들어 주변에 쌓아둔 흙과 돌덩이들을 광기 어린 눈빛으로 미친 듯이 우물 안으로 쏟아붓기 시작했고 우박처럼 쏟아지는 무거운 흙더미와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윤씨 부인의 머리와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그녀를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짓눌렀다. 흙먼지가 우물 안을 가득 채우며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와 숨을 쉴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버린 지아비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한과 복수심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서서히 차가운 진흙 속에 산채로 매장되어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흙을 퍼날라 우물을 평평하게 메운 뒤 그 위를 단단하게 다졌고 동이 틀 무렵 우물터의 흔적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미리 구하거나 준비해둔 정체 모를 묘목 하나를 그 끔찍한 무덤 한가운데에 깊숙이 심어 넣었다. 아침 햇살이 저택을 비추었을 때 뒤뜰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고 윤 씨 부인이 친정으로 병구안을 하러 갔다는 이 대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하인들은 어느 누구도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억울한 원혼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처의 피와 살 그리고 뼈에 사무친 처절한 원한을 듬뿍 빨아들이며 그 묘목이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소름 끼치는 속도로 무섭게 뿌리를 내리고 끔찍한 괴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물 위에 심어진 나무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듯 하루가 다르게 비정상적인 크기로 가지를 뻗어나가며 기괴한 형태로 뒤틀려 자라났고 그 껍질은 마치 핏줄이 튀어나온 사람의 비정사람의 겉도 살캐처럼 붉고 소름 끼치게 흉측한 질감으로 변해갔다. 더욱 끔찍한 것은 나무가 자라날수록 저택 전체에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한 짙은 음기였는데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뒤뜰 근처에만 가면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감돌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서 여인의 곡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하여 저택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공포에 떨며 병을 앓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이 차가운 땅속에서 원통하게 숨을 거둔 지 정확히 49일이 다가오자 이 저주받은 나무는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듯 시뻘건 핏빛꽃을 흐드러지게 피워내며 진득하고 역겨운 피냄새를 풍기는 수액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감 흑흑 저 끔찍한 나무가 살려달라며 밤마다 내 목을 조르러 오는 꿈을 꿉니다. 내 옷에 피가 다 튀었다고요. 저 피비린내 저 망할 피비린내가 씻어도 지워지지가 않사옵니다. 방 안으로 피신한 월량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하얀 비단 저고리를 미친 듯이 박박 문지르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고 곁에서 이를 지켜보는 이 대감 역시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겉으로는 하인들 앞이라 애써 태연한 척 위엄을 지키려 하였으나 이 대감 또한 밤마다 창호지를 긁어대는 날카로운 손톱 소리와 목을 조여오는 듯한 환통에 시달리며 단 하루도 편히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저택은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낙원이 아니라 붉은 피를 토해내는 요수와 함께 원한 서린 망령이 밤마다 배회하며 산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생지옥 그 자체로 변해버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뒤뜰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피냄새는 방문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을 온통 썩은 내로 가득 채웠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기괴한 나뭇가지의 마찰음은 마치 윤 씨 부인의 뼈가 으스러지며 내는 비명소리처럼 선명하게 두 사람의 귓가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다. 첩실 월향은 이제 완전히 실성한 듯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었고 이 대감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에 찬빛을 쥔 채 언제 열릴지 모르는 방문만 뚫어져라 응시하며 숨죽여 헐떡이고 있었다. 땅속 깊은 곳 썩은 무릉덩이에서 수없이 얽힌 나무뿌리에 감싸인 채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억울한 혼령의 피 맺힌 저주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듯 지붕 위로 천둥번개가 내리치며 비바람이 몰아치자 붉은 꽃잎들이 피눈물처럼 저택 마당 위로 후두둑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 대감은 애써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나 호신용으로 벽에 걸어둔 날 선 장검을 뽑아들었으나 검을 쥔 소나귀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검자루가 미끄러질 지경이었다. 이 이보시오 밖에 누구 없느냐. 당장 마당에 불을 밝히고 저 망할 나무 밑동에 장작을 쌓아 불태워 버리란 말이다. 그가 발악하듯 악을 쓰며 문 밖을 향해 호통을 쳤으나 이미
피비린내와 귀기에 겁을 먹은 하인들은 모두 자신의 처소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근 채 쥐죽은 듯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기에 대감의 공허한 메아리만이 차가운 마루를 울릴 뿐이었다.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해내며 울부짖는 저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조강지처의 피와 살로 빚어진 끔찍한 복수의 화신이었으니 한낱 불길 따위로 그 원념을 태워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 대감의 어리석고 헛된 희망에 불과했다. 어두운 방구석에서 머리를 다스며 광기에 휩싸인 첩실 월양과 뽑아든 칼을 들고 허공을 향해 헛스윙을 하며 미쳐 날뛰는 이 대감의 초라히 몰골은 불과 몇 달 전 저택을 지배하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두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창호지 너머로 번쩍이는 벼락의 섬광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방 안의 벽에는 앙상하게 뻗은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악귀의 소나기처럼 일렁거리며 두 사람의 목을 조르듯 길게 드리워졌다. 깊은 우물 속 차가운 진흙에 파묻힌 채 썩어가는 윤씨 부인의 시신은 붉은 나무의 뿌리와 하나가 되어 매일 밤 저주받은 피의 수액을 땅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고 피비린내, 진동하는 49일의 기나긴 악몽은 이제 막이 더러운 죄인들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기 위한 서막을 올린 것에 불과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잿빛 하늘 아래 모습을 드러낸 뒤뜰의 붉은 나무는 간밤의 비바람에 씻기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짙고 흉측한 핏빛을 띠며 우뚝 솟아 있었다. 진득하게 흘러내린 수액은 빗물과 섞여 마당 곳곳에 웅덩이를 이루었고 마치 도살장의 바닥처럼 변해버린 흙바닥에서는 코를 찌르는 역겨운 시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택의 하인들은 누구 하나 감히 뒤뜰 근처에 얼씬조차 하지 못한 채 먼발치에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기괴한 풍경을 훔쳐보며 숨죽여 웅성거릴 뿐이었고 고요한 아침의 정막 속에서도 나무는 기분 나쁜 파열음을 내며 스스로 몸을 비틀어대고 있었다. 한때 눈부신 미모로 이 대감의 혼을 쏙 빼놓았던 첩실 월양의 얼굴은 불과 몇 달 만에 생기를 완전히 잃고 마치 시체처럼 창백하고 앙상하게 변해버렸다. 탐스럽던 흑단 같은 머릿결은 윤기를 잃고 푸석하게 엉켜 있었으며 푹 꺼진 두 볼과 판 눈동자 주변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밤새 끊임없이 시달린 끔찍한 환각과 환청에 고통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저 피냄새, 저 역겨운 피냄새가 내 살갗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진동을 하고 있어.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고 구석에 웅크린 채 쉴 새 없이 중얼거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이 대감 역시 과거에 호탕하고 위풍당당하던 거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신경쇠약에 시달리며 매사에 깜짝깜짝 놀라는 비참한 늙은이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간밤에 칼을 들고 나무를 베어버리겠다며 호기롭게 뛰쳐나갔으나 막상 나무뿌리 근처에 다가가자 땅속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소리에 혼비백산하여 칼을 내팽개치고 방으로 도망쳐 들어와야만 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강지처를 밀어넣고 흙으로 덮어버린 그 끔찍한 우물의 기억이 매 순간 그의 뇌리를 날카롭게 찌르며 숨통을 조여왔고 그가 들이마시는 공기조차도 썩은 흙내음과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숨이 턱에 닿도록 흙을 퍼나르며 우물을 메우고 또 메우면서 자신들의 더러운 죄악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라 확신하며 안도감을 느꼈었다. 마지막 흙더미를 평평하게 다지고 그 위에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평범해 보이는 작은 묘목을 심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만한 승리감에 도취하여 피 묻은 손을 맞잡고 소리 죽여 웃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차갑고 축축한 지옥의 구덩이에서 윤씨 부인의 시신이 품고 있던 억울함과 복수심이 그 묘목의 뿌리와 뒤엉켜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우물 위에 심어진 묘목은 물과 햇빛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땅속에 고여있는 썩은 핏물과 원한을 양분 삼아 하루가 다르게 섬뜩할 정도로 거대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보통의 나무라면 몇 년이 걸려야 할 크기를 불과 몇 주 만에 돌파해버린 그 요수는 기괴하게 굽어진 가지들을 사방으로 뻗어내며 저택 전체를 거대한 그림자로 집어삼킬 듯 굽어보았다.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두꺼운 나무 껍질은 인간의 근육처럼 붉어져 있었고 가지 끝마다 매달린 붉은 꽃송이들은 마치 사람의 살점을 뭉쳐놓은 듯 기괴하고 흉측한 자태를 뽐내며 공포감을 극대화시켰다. 땅 위로 드러난 흉측한 모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바로 땅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끼치는 현상이었으니 저주받은 나무의 억센 뿌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뱀처럼 얽히고 설켜 굳게 다져진 흙을 뚫고 우물 바닥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끝없이 뻗어내려간 뿌리의 촉수들은 차가운 진흙탕 속에서 참혹하게 썩어가는 윤씨 부인의 시신을 칭칭 감싸 안았고 그녀의 살점과 뼛속에 스며든 피 맺힌 원한을 남김없이 빨아들이며 지상으로 끊임없이 붉은 수액을 뿜어 올리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뿌리가 시신을 조여올 때마다 땅 위에서는 기분 나쁜 파열음이 들려왔고 나무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며 원통한 울음을 토해내는 듯한 환청을 만들어냈다. 저택을 감싸고 도는 끔찍한 악취는 이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짙어져 두 악인의 일상적인 삶조차 철저하게 파괴하며 그들의 정신을 처참하게 갉아먹고 있었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옷에서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져 올라오는 산의 진미의 밥상에서도 오직 썩은 피비린내와 흙냄새만이 진동하여 두 사람은 이미 며칠째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헛구역질만 해대고 있었다. 대감이 국물 좀 보시옵소서. 핏물입니다. 저 여편네의 핏물이 내 밥그릇에 가득 고여 있단 말입니다. 월향은 맑은 고깃국을 보며 기겁을 하고 밥상을 뒤엎었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 위로 환각에 빠진 그녀의 처절한 비명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식음을 전폐하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월향의 정신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라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앞에는 시도 때도 없이 끔찍한 환영이 나타나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기던 월향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뒤로 온몸이 진흙과 피범벅이 된 채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자신을 노려보는 윤씨 부인의 창백한 얼굴을 발견하고는 까무러칠 듯 비명을 질렀다. 물러가라 내게서 당장 떨어지란 말이다. 내가 널 밀어 넣은 것이 아니다. 대감이 시킨 짓이야. 그녀는 거울을 향해 화장품 단지를 집어 던지며 미친 듯이 발악했지만 산산조각이 난 거울 파편마다 윤씨 부인의 서늘한 미소가 맺혀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대감, 제발 저 나무를 뽑아버리든가. 아니면 당장 이 지옥 같은 집을 팔고 떠납시다. 이러다간 우리가 저 원기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옵니다. 사색이 된 월향이 이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처절하게 매달리며 애원하자 이 대감은 핏발이 선 눈으로 그녀를 거칠게 걷어차 버렸다. 이 멍청한 년아 정신을 차려라. 저 나무 뿌리가 닿아 있는 곳을 파헤치기라도 했다가는 그 밑에 묻힌 시신이 낱낱이 드러나 당장 관아로 끌려가 목이 잘릴 터인데 어찌 뽑는단 말이냐.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또한 스스로 죄를 자복하는 꼴이니 절대 안 될 일이다. 이 대감은 공포에 질린 채로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두 사람의 기행과 저택을 뒤덮은 흉흉한 소문은 하인들의 입을 타고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매일 밤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와 코를 찌르는 악취에 견디다 못한 일꾼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야밤을 틈타 저택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한때 수십 명의 노비들로 북적이던 넓은 저택은 이제 쥐죽은 듯 고요하고 음산한 폐가처럼 변해버렸고
남은 몇몇 타인들조차 겁에 질려 안채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벌벌 떨며 숨어 지낼 뿐이었다.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이 대감과 월향은 넓고 침탄 방 안에 단둘이 남겨져 언제 자신들의 목을 조르러 올지 모르는 원귀의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한 이 대감은 은밀하게 사람을 시켜 용하다는 무당을 몰래 저택으로 불러들였고 많은 재물을 안겨주며 저주받은 나무의 흉흉한 기운을 잠재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굿을 해줄 것을 간절히 청하였다. 그러나 부적을 쥐고 당당하게 안채로 들어서던 무당은 뒤뜰에 붉은 나무를 마주하는 순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원한이 아니오. 땅 깊은 곳에 억울하게 묻힌 피가 나무를 매개로 온 세상을 저주하고 있으니 이곳에 조금만 더 머물다간 나마저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오. 무당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겁지겁 짐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에서 도망쳐 버렸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무당마저 도망가 버리자 이 대감의 의심과 불안증은 극에 달하여 그는 창문과 방문을 모두 단단히 못질하여 막아버리고 그 누구도 방 안으로 들이지 않은 채 스스로를 철저히 감금해 버렸다. 극도의 두려움은 곧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치명적인 의심으로 변질되었고 그는 혹시라도 월향이 관아에 달려가 자신의 죄를 밀고하고 혼자만 살아남으려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내년이 나를 배신할 속셈인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행여라도 입을 함부로 놀린다면 그 우물 속에 널 쳐넣고 다시 흙으로 덮어버릴 것이니 그리 알아라. 이 대감의 광기 어린 협박의 월향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매일 밤 찾아오는 끔찍한 공포는 결국 월향에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앗아가 버렸고 그녀는 자신의 팔다리에 시뻘건 핏물이 스며들고 벌레들이 기어 다닌다는 극심한 환촉에 시달리며 온몸을 피가 나도록 박박 긁어대기 시작했다. 벌레가 썩은 흙 속에서 기어 나온 구더기들이 내 살을 파먹고 있어. 대감 제발 이 벌레들 좀 떼어주시오. 피투성이가 된 손톱으로 자신의 살점을 쥐어뜯으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월향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기괴한 몰골이었으나 이 대감은 그저 역겹다는 듯 그녀를 피해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릴 뿐이었다. 어스름한 저녁이 지나고 또다시 밤이 찾아오면 저택은 지옥의 밑바닥과 같은 공포의 공간으로 돌변하였고 숨죽인 두 악인의 귓가에는 방바닥 아래서부터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나무 판자를 긁어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찍. 그것은 필시 우물바닥에 처박힌 윤씨 부인이 부러진 손톱으로 차가운 우물벽을 긁으며 살려달라. 울부짖던 그 끔찍한 소리의 환청이었고 그 소리는 점차 커지며 마치 마루 밑을 뚫고 올라와 당장이라도 두 사람의 발목을 낚아챌 듯 위협적으로 방 안을 맴돌았다. 이 대감은 두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빌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환청을 지워낼 수는 없었다. 지독한 스트레스와 굶주림 그리고 수면 부족은 이 대감의 육신을 빠르게 쇠약하게 만들어 한때 검붉게 윤기가 흐르던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꼿꼿하던 등은 굽어 완전히 노쇠한 늙은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쿨럭일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끈적하고 검은 피가 섞인 가래가 튀어나왔고 수전증이 심해진 두 손은 찻잔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할 만큼 심하게 떨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 엄청난 재물과 화려한 저택을 소유하고도 한 모금의 맑은 물조차 편히 마실 수 없는 이 끔찍한 형벌은 조강지처를 무참히 살해하고 가산을 탐낸 그의 탐욕이 불러온 철저하고도
잔인한 인과응보의 시작이었다. 뒤뜰의 붉은 나무는 두 사람의 고통과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일 밤 더욱 선명하고 기괴한 색깔의 꽃잎을 피워내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져 내리는 그 붉은 꽃잎들은 마치 인간의 찢어진 살점처럼 섬뜩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꽃잎이 흙바닥에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생생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으며, 그것들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내뿜는 기운은 저택의 모든 생명체를 시들게 하고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을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담장 너머에서 이 저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저 불길한 기운에 몸을 떨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하고도 끔찍한 생지옥의 징벌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나무 밑동, 주변의 땅은 우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한 서린 물기를 머금어 질척하고 검붉은 진흙태처럼 변해버렸고, 그곳에서 솟아오르는 정체모를 기포들이 터질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썩은 내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필경, 윤씨 부인의 피와 살이 녹아내린 우물의 썩은 물이 흉악한 나무 뿌리를 타고 지상으로 역류하여 흐르는 끔찍한 흔적이었고, 그 붉은 진흙구은 마치 발을 들이는 순간 두 악인을 우물 밑바닥으로 영원히 끌어당겨 버릴 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지옥의 문과 같았다.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그 폐진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범위를 넓혀가며 안채의 기단부까지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하던 월향은 어느 날 밤 기름통과 횃불을 들고 방을 뛰쳐나가 미친 듯이 웃어대며 저주받은 나무의 둥치에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질러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 시도했다. 그러나 화염은 나무에 닿자마자 마치 거대한 물보라를 맞은 것처럼 푸스스 꺼져버렸고, 불길이 닿았던 기괴한 껍질에서는 지독하고 매운 검은 연기만이 뿜어져 나와 월양의 폐부를 찌르며 그녀를 질식시킬 듯 덮쳐왔다. 콜록콜록 살려주시오. 숨을 쉴 수가 없어. 이 악마 같은 나무가 나를 죽이려 한다. 시커먼 연기를 뒤집어 쓴 채 바닥을 나뒹굴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월양의 모습은 마치 불지옥에서 고통받는 끔찍한 아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검은 연기가 거친 후 혼절 직전의 월양과 방 안에서 이 꼴을 지켜보던 이 대감의 귓가에 생전 윤씨 부인이 매일 밤 불당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외우던 불경 소리가 너무도 생생하게 하지만 소름 끼치게 섬뜩하고 변조된 음색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어찌하여 나를 차가운 흙 속에 홀로 두셨나이까. 내 살과 뼈가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을 당신들도 똑같이 겪어야 할 것이오.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한 맺힌 음성은 두 사람의 고막을 찢고 뇌리를 헤집어 놓았고, 이 대감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머리를 벽에 미친 듯이 파서대기 시작했다.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두 사람의 거짓된 사랑과 탐욕의 결탁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이 대감은 불현듯 핏발 선 눈을 부릅뜨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월양의 목을 향해 두 손을 강하게 뻗어 조르기 시작했다. 이 요망한 년아, 내년이 내 눈을 멀게 하여 내 조강지처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이 모든 저주는 다 내년 탓이다. 내년이 죽어야 이 지옥 같은 환청이 끝날 것이다. 숨이 막혀 깡거리며 허공을 허우적대는 월양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충혈되었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녀의 손톱이 이 대감의 얼굴을 핥히어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리는 끔찍한 혈투가 방 안에서 벌어졌다.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월양은 방구석으로 도망쳐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일말의 애정이나 연민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극도의 증오와 서로를 죽이고서라도 살아남겠다는 비열한 생존 본능만이 섬뜩하게 남아있었다. 화려했던 금실이 수놓아진 이부자리는 피와 흙먼지로 얼룩져 찢겨 나갔고,
방 안을 채우던 은은한 향내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오직 두 인간의 썩어가는 영혼이 내뿜는 악취와 탐욕의 찌꺼기만이 뒹구는 참혹한 폐허로 변해버렸다. 그들은 이제 바깥의 원기뿐만 아니라 눈앞에 서로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끔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상대방이 자신의 목에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나무가 피를 흘리기 시작한 지 49일째를 향해 시간이 무정하게 흘러갈수록 저택 안의 공기는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무겁고 탁해져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고,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그들만의 지옥은 점점 더 견고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담장 밖으로는 새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고, 저택 위로는 언제나 짙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태양빛을 가려 낮인지 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기괴하고 음산한 어둠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철저한 고립 속에서 외부의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게 된 이 대감과 월향은 오롯이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무게를 감당하며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피의 심판을 기다리는 처량하고 비참한 죄수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굳게 닫힌 창문 틈새로 언뜻 보이는 붉은 나무의 흉측한 가지들은 마치 뼈만 남은 수십 개의 손가락이 방 안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그들의 끔찍한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소름을 돋게 만들었다. 바람결에 잔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두 아기는 자신들을 붙잡으러 온 저승사자의 손길인 줄 알고 기겁하며 바닥에 바짝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고, 그들의 귓가에는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이 끔찍한 저택에서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으며,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저주의 사슬은 이미 그들의 영혼까지 단단히 다사매어 파멸의 심연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이제 월향은 사람의 말을 잃어버린 채 어두운 다락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초점 잃은 채탄 눈으로 벽을 긁으며 생쌀을 와그작 씹어 삼키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여 자신의 죄업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입가에 흘러내리는 끈적한 침과 피, 그리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과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오직 공포와 광기만이 그녀의 텅 빈 껍데기를 지배하며 밤마다 짐승의 울음소리를 토해내게 만들었다. 한때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야심을 불태웠던 교활한 첩실의 최후는 귀신보다 더 기괴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스스로의 정신을 파괴하며 끝없는 지옥의 형벌을 맛보는 것이었다. 이 대감 또한 피투성이가 된 검을 지팡이 삼아 위태롭게 몸을 지탱한 채 멍한 눈으로 방문 너머 붉은 나무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응시하며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서늘한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직감하고 있었다. 막대한 재물로도 시퍼런 권력으로도 땅속에 묻힌 조강지처에 피 맺힌 원한과 하늘의 분노를 막아낼 수 없음을 깨달은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뒤늦은 후회와 철저한 절망만이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옥 같은 49일의 저주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즈음 억울한 원혼의 울부짖음은 마침내 담장을 넘어 지혜롭고 강직한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이 불길한 저택으로 이끌며 끔찍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파헤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억울하게 흙구덩이에 파묻힌 윤씨 부인의 홀령이 구천을 떠돌며 피눈물을 흘린 지 마침내 49일이 되는 날, 하늘은 아침부터 금방이라도 핏빛 비를 쏟아낼 듯 기괴하게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고을 전체에는 숨이 턱 막힐 듯한 짙은 음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대감 저택 뒤뜰에 켈리를 튼 저주받은 붉은 나무는
그동안 땅속에서 맹렬하게 빨아들인 원한을 모조리 토해내듯 거대한 몸집을 비틀며 쩍쩍 갈라진 껍질 사이로 그 어느 때보다 진득하고 검붉은 수액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끊이지 않고 들려오던 여인의 처절한 곡소리는 이제 담장을 넘어 저잣거리의 민가에까지 스며들었고 온 동네 개들이 일제히 허공을 향해 지저대며 미쳐 날뛰는 통의 고울,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며 날이 밝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야만 했다.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시취와 썩은 피비린내는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 고을 입구의 장터에까지 진동을 하였고 사람들은 소매로 코를 틀어막은 채 삼삼오오 모여 이 대감 저택을 둘러싼 흉흉하고 끔찍한 소문들을 은밀하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복의 간밤에 이 대감 내 담장 너머로 붉은 옷을 입은 여기가 피눈물을 흘리며 공중을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멀쩡하시던 본처 윤씨 마님께서 호련히 친정으로 가셨다더니 그 뒤로 저택에 기괴한 나무가 자라나고 저런 끔찍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어찌 예사로운 일이겠는가. 짐통을 내려놓은 보찜 장수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자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첩실월량이 들어온 이후로 이 대감이 본처를 박대하더니 필시 끔찍한 사달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민심이 흉흉하게 들끓고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가던 바로 그 시각 허름한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고을 어기로 들어서는 훤칠한 체구의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암행을 핑계로 팔도를 누비며 억울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는 강직하고 지혜로운 순찰사 박어사였다. 박어사는 고을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비릿한 혈향과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살기를 단번에 감지하였고 사건 너머로 날카롭게 빛나는 그의 두 눈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짙은 어둠을 들이우고 있는 고을 안쪽의 거대한 기와집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이리도 짙은 원귀의 기운이 백주대 낮에 하늘을 뒤덮고 있다니 필시 땅이 통곡하고 하늘이 노할 만한 천인공 노할 악행이 저 흉가에 숨겨져 있음이 틀림없구나. 그는 나지막이 탄식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장터 모퉁이의 주막에 자리를 잡은 박어사는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놓고 주모와 촌노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이내 이 대감의 탐욕과 첩실월량의 악독함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윤씨 부인과 뒤뜰에서 피를 흘리며 자라나는 괴상한 묘목에 대한 모든 정황을 낱낱이 파악하게 되었다. 어르신들 그 붉은 나무가 자라난 자리에 본디 무엇이 있었는지 혹여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박어사가 슬며시 다가가 엽전 몇 덤을 상위에 올려놓으며 정중하게 묻자 술기운이 오른 노인 하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곳은 본래 물이 말라쓰지 않던 깊고 어두운 폐우물이 있던 자리라오. 어느 날 갑자기 우물을 흙으로 싹 메워버리더니 그 위에 정체 모를 나무를 심었다지 뭡니까. 우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박어사의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섬광처럼 끔찍한 진실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의 단단한 턱관절에 꼭 힘이 들어가며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거세게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멀쩡한 사람을 속여 없애기 가장 쉬운 장소이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쓰지 않는 깊은 우물이었으니 탐욕의 눈이 먼 두악이니 본처를 밀어넣고 생매장한 뒤 나무를 심어 완전 범죄를 꾀했다는 소름 끼치는 가설이 그의 차가운 이성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박어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옴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마치 저승사자처럼 서늘하고 무서운 기세를 내뿜으며 저주받은 이 대감의 저택을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다. 저택 앞에 당도한 박어사는 굳게 닫힌 거대한 대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역겨운 피비린내와 습기 찬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대문양 옆에 처진 거미줄과 말라 죽은 잡초들을 통해 이 집안이 이미 사람의 온기를 잃고 악귀의 소굴로 변해버렸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리 오너라 안에 네 없는가?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박어사가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주먹으로 두꺼운 널빤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자 그 소리가 텅 빈 저택 안을 공허하게 울렸고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에야 안쪽에서 덜덜 떨리는 손길로 빗장을 푸는 둔탁한 마찰음이 들려왔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겁에 질려 파리하게 찌든 늙은 하인이었고 그는 낯선 사내의 위압적인 기운에 눌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이리 소란스럽게 두드리냐며 뒷걸음질을 쳤다.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순찰사다. 이 고을의 전염병보다 지독한 악취와 요사스러운 기운이 퍼지고 있어. 그 진원지를 살피러 왔으니 당장 물러서고 이 댁의 주인을 내 앞으로 불러오라. 박 어사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어 번쩍 들어보이자 늙은 하인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살려달라며 연신 마른 기침을 뱉어내며 머리를 조아렸다.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 박어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처참하고 기괴하기 짝이 없었으니 한때 화려했던 기와와 단청은 핏빛 수액을 머금어 검붉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사방에 흩어진 짐승들의 뼈와 말라붙은 핏자국들은 이곳이 생지옥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짙은 어둠과 안개가 켈리를 틀고 있는 안채의 뒷뜰바로 그 끔찍한 비극의 무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고정되었다. 뒷뜰로 들어서는 순간 천하를 호령하는 굳센 기백을 지닌 박어사조차도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선 거대하고 흉측한 붉은 나무의 위용에 잠시 숨을 멈추고 굳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요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한의 기운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사람의 근육처럼 불룩불룩 튀어나온 붉은 껍질 사이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진득한 피의 눈물. 그리고 마치 사람의 손가락처럼 굽어져 하늘을 향해 원망의 손짓을 하는 듯한 수많은 잔가지들은 영락없이 산채로 흙 속에 파묻힌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를 형상화하고 있었다. 내 이놈들 도대체 이 밑에 어떤 억울한 혼령을 짓눌러 놓았기에 초목이 피를 토하고 땅이 곡을 한단 말이냐. 박어사는 나무 밑동 주변에 질척하게 고인 핏물과 기포가 끓어오르는 검붉은 진흙을 날카롭게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때 굳게 못질이 되어 있던 안채의 방문 하나가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헝클어진 백발을 늘어뜨리고 피 묻은 칼을 지팡이 삼아 짚은 채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 대감이 비틀거리며 마루로 걸어 나왔고 그의 뒤로는 벌거벗은 채 온몸을 긁어대며 희죽거리는 월향이 기어 나왔다. 눈이시오.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발을 들이는 무례한 자는 뉘기운데 이리 큰 소리를 치는 것이오. 이 대감은 눈앞에 서 있는 사내의 범상치 않은 기운에 직감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애써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칼끝을 겨누며 위태로운 허세를 부렸다. 박어사는 미쳐버린 두 남녀의 비참하고 끔찍한 몰골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대신 허리춤에 찬 환도를 어루만지며 서늘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그들의 죄악을 정조준하여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 저주받은 나무뿌리 아래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서 49. 일 밤낮을 피눈물로 지새운 이가 누구인지 내묻고 있다. 본처 윤씨는 친정에 간 것이 아니라 내 놈들의 탐욕스러운 손에 의해 저 깊은 폐우물 바닥에 산채로 수장된 것이 아니더냐. 박어사의 호통은 마치 천둥처럼 저택의 정막을 찢고 울려 퍼졌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폐우물이라는 단어는 이 대감의 심장을 예리한 비수처럼 찔러 관통하며 그를 사시나무 떨듯 경련하게 만들었다.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를 내 아내는 병구안을 위해 본가에 머물고 있거늘 어찌 관의 사람이라 하여 아무 증자도 없이 남의 집안 사람을 끔찍한 살인기로 몬단 말이오. 이 대감은
극도로 당황하여 침을 튀기며 변명했지만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이마와 심하게 떨리는 칼자루는 이미 그가 살인자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대감의 비열한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락방 구석에서 쥐처럼 숨어있던 월양이 돌연 미친 듯이 까르르 웃어대며 마당으로 기어내려와 저주받은 붉은 나무의 둥치를 와락 껴안고는 소름 끼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우물그래 그 차갑고 시커먼 우물대감이 밀었어. 내가 민 게 아니야. 흙이 쏟아지는데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저 뿌리가 내 목을 조르러 올라오고 있어. 살려주시오. 숨을 쉴 수가 없어. 월량은 피투성이가 된 손톱으로 진흙 바닥을 미친 듯이 파헤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고 그녀의 발작적인 폭로는 윤씨 부인의 억울한 죽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증거가 되어 박어사의 귓가를 때렸다. 이 요망한 미친년이 기어코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구나. 내 오늘 저승을 가더라도 내년의 목통을 먼저 끊어놓고 갈 것이다. 눈앞에서 모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 대감은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린 채 이성을 잃은 야수처럼 괴성을 지르며 피 묻은 칼을 치켜들고 월향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그러나 평생 무예를 연마하며 수많은 악당을 징벌해온 박어사의 눈에 이 노쇠하고 미쳐버린 노인의 움직임은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었으며 박어사는 가볍게 몸을 피함과 동시에 환도의 칼집으로 이 대감의 명치를 강하게 내리쳐 단숨에 그를 진흙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만들었다. 그 명치를 맞고 쓰러진 이 대감은 입에서 검은 피를 왈칵 토해내며 바닥에 엎드려 고통스러운 신음만을 흘릴 뿐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결코 죄인을 빠뜨리지 않는 법. 내 놈들이 저지른 악행은 이미 저 붉은 나무의 피눈물을 통해 온 천하에 고발되었거늘 끝까지 새치 혀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박어사는 바닥에 쓰러진 이 대감을 발로 강하게 짓누르며 추상 같은 목소리로 엄히 꾸짖었고 그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나무에 깃든 윤씨 부인의 원혼이 호응이라도 하듯 하늘에서 커다란 천둥이 치며 굵은 핏빛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자 나무 밑동 주변의 붉은 진흙 닫힌 기괴한 소리를 내며 더욱 부풀어 올랐고 질척한 흙더미 사이로 무언가 하얗고 딱딱한 물체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박어사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으며 땅속의 진실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박어사는 쓰러진 이 대감을 하인들에게 감시하게 한 뒤 나무의 뿌리 쪽으로 다가가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그 하얀 물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살펴보았고 순간 그의 두 눈은 놀라움과 참담함으로 크게 확장되며 굳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틀림없는 여인의 하얀 옷가락지였으며 가락지 안쪽에는 이 대감 집안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이것이 바로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어야 할 윤씨 부인의 유품임을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식물을 자라게 해야 할 나무 뿌리가 오히려 땅속의 시신을 다매고 그녀의 유품과 뼈조각마저 지상으로 밀어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괴하고도 슬픈 기적 앞에 박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원혼을 향해 짧은 묵념을 올렸다. 당장 고을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내가 친히 명을 내렸다고 전하라. 이 저주받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고 그 밑에 묻힌 썩은 흙을 밑바닥까지 파헤칠 장정 50명과 단단한 삽을 당장 대령토록 하라. 박어사의 엄숙하고 단호한 명령이 저택마당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자 겁에 질려 떨고 있던 하인들은 허둥지둥 대문을 빠져나가 관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명령으로 조만간 저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고 그 아래 숨겨진 참혹한 지옥의 진실이 태양빛 아래 낱낱이 드러날 것임을 확신하는 박어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정의감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이제 인과응보에 피할 수 없는 칼날이 두 악인의 목통을 정확히 겨누며 최후의 심판을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관아의 포졸들과 장정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박어사는 칼을 뽑아들고 붉은 나무 앞에 미동도 없이 서서 땅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슬프고도 원통한 파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부디 이 발굴이 성공하여 억울한 홀령이 편히 눈을 감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였다. 한편 땅이 파헤쳐진다는 소리를 들은 이 대감은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제발 살려오달라고 박어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으나 박어사는 냉혹한 시선으로 그 더러운 손길을 뿌리치며 자신의 죄업을 마주할 준비나 하라며 싸늘하게 일갈할 뿐이었다. 월향 역시 다가올 공포를 직감한 듯 나무뿌리에 머리를 지식이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토해내어 이미 이 대감 저택의 뜰은 죄인들의 단말마와 원귀의 한탄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마침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횃불과 밧줄 그리고 날카로운 삽을 든 수십 명의 관아 장정들이 사또의 인소라에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내며 이 대감의 대문을 박차고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등장과 함께 저택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공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사또는 박어사의 암행 신분을 확인하고는 즉시 땅에 엎드려 예를 표하였고 박어사는 짧은 목례로 화답한 뒤 곧바로 저 흉측하게 핏물을 흘리고 있는 붉은 나무를 가리키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저 요수의 밑동을 베어내고 흙을 파내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하달했다. 장정들이 굵은 밧줄로 붉은 나무의 둥치를 단단히 묶고 날 선도끼를 치켜드는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미친 듯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며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기괴한 마찰음을 내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것은 요괴가 아니라 억울하게 묻힌 홀령이 세상을 향해 쏟아내는 마지막 피눈물일 뿐이니 어서 속히 뿌리를 끊어내어 저 원통한 넋을 빛이 있는 곳으로 구출해 내야만 한다. 박어사가 환도를 높이 치켜들고 장정들을 독려하며 크게 소리치자 장정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요수의 두꺼운 밑동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도끼를 내리찍기 시작했다. 도끼날이 기괴한 붉은 껍질을 파고들 때마다 마치 동물의 혈맥이 끊어지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검붉은 수액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장정들의 얼굴과 옷깃을 적셨고 나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듯 몸통을 이리저리 비틀며 땅속을 뒤흔드는 엄청난 진동을 일으켜 끔찍한 사투의 현장을 연출해내었다. 우드득 쾅. 마침내 수십 번의 도끼질 끝에 저주받은 붉은 나무의 거대한 기둥이 두 동강 나며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진흙 바닥으로 처참하게 쓰러졌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저택을 휘감고 있던 거센 비바람이 잦아들며 짙은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창백한 달빛이 부러진 나무 밑동을 비추기 시작했다. 요수가 쓰러진 자리에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뒤엉킨 수십 가닥의 붉고 굵은 뿌리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촉수처럼 꿈틀거리며 흉측하게 입을 벌린 흙구덩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 뿌리들의 틈새로 코를 찌르는 지독한 무덤의 악취가 뿜어져 나오며 땅속의 진실이 드디어 인간계와 맞닿는 섬뜩한 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박어사는 쓰러진 이 대감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끌어 파헤쳐진 흙구덩이 앞으로 내동댕이 치며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놈이 만든 이 끔찍한 지옥의 입구를 똑똑히 보라고 사자오를 토해내었다. 이제 삽을 든 장정들이 박어사의 지휘 아래 그 기괴한 붉은 뿌리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끊어내며 깊고 어두운 폐우물의 털을 파고 내려가기 시작했고 삽질이 깊어질수록 흙더미 속에서는 피 묻은 비단 옷자락의 파편과 길게 엉킨 여인의 머리카락들이 참혹하게 딸려 올라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참담한 탄식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49일
밤낮을 차가운 진흙 속에서 지아비에 대한 저주와 원망을 나무뿌리에 새겨 넣으며 피눈물을 흘렸을 윤씨 부인의 시신이 드디어 두 악인의 비열한 은폐를 뚫고 세상 밖으로 그 참혹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고도 숨막히는 긴장감이 저택을 팽팽하게 휘감고 있었다. 이 대감은 다가오는 파멸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기절해 버렸고 박어사의 두 눈은 흙먼지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인간 탐욕의 비참한 결말을 향해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장정들의 거친 숨소리와 삽자루가 흙을 파고드는 둔탁한 마찰음만이 붉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저택의 뒤뜰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잘려나간 거대한 나무 밑동 아래로 깊게 파인 구덩이에서는 시뻘건 진흙과 함께 흉측하게 얽힌 뿌리들이 끊임없이 딸려 올라왔고 그것들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독사떼처럼 발굴을 방해하며 장정들의 삽자루를 튕겨내려 들었다. 박어사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흙구덩이 가장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그 끔찍한 악취와 요사스러운 기운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진실이 묻힌 저 밑바닥의 어둠만을 두 눈을 부릅뜨고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삼날이 한자 한자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갈수록 원래 맑은 생명수가 솟아나야 할 우물터에서는 썩은 고름 같은 검붉은 진흙물만이 질척거리며 뿜어져 나와 작업하는 자들의 바지가랑이를 흉측하게 적시고 있었다. 구덩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기의 음기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소름 끼치게 차가웠으며 몇몇 장정들은 극심한 시취와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삽을 내던진 채 뒤로 물러서며 거칠게 헛구역질을 해대기도 했다. 하지만 박어사의 추상 같은 호령과 엄격한 감시 아래 발굴 작업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졌고 마침내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커다랗고 기괴한 형태의 덩어리가 서서히 그 참혹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으리여, 여기에 무언가 묻혀 있사옵니다.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나무뿌리 뭉치 같기도 한 것이 삼날에 걸렸사옵니다. 구덩이 밑바닥에서 조심스럽게 진흙을 걷어내던 한 늙은 포졸이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치자 마당 전체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모두의 시선이 그가 가리키는 붉은 진흙 더미를 향해 일제히 꽂혔다. 박어사는 망설임 없이 구덩이 안으로 직접 뛰어내려 장정의 손에서 삽을 빼앗아 들고는 스스로 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며 그 기괴한 덩어리를 덮고 있는 젖은 흙들을 세심하고도 신중한 손길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과 돌덩이가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일반적인 시신의 백골이 아니라 붉은 나무의 잔뿌리들이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온몸을 칭칭 감싸 안은 채 기괴하게 부패를 멈춘 한 여인의 처참한 육신이었다. 보통 49일이나 차가운 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건만 윤씨 부인의 시신은 원한의 한기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든 듯 혹은 요수의 뿌리가 생기를 부여한 듯 기이하게도 생전의 모습을 무섭도록 생생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고운 비단 저고리는 피와 진흙에 범벅이 되어 형편없이 찢겨 있었으나 흙먼지가 내려앉은 창백한 얼굴 윤곽만은 누가 보아도 이 저택의 안방마님이었던 윤씨 부인임이 명백하였다. 더욱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시신의 굳어버린 표정이었으니 그녀의 두 눈은 감기지 못한 채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허공을 부릅뜨고 있었고 찢어진 입술 사이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뱉었을 피 맺힌 저주에 흔적이 굳은 피딱지로 엉겨붙어 있었다. 열 손가락의 손톱은 우물 벽을 얼마나 처절하게 긁어댔는지 모조리 부러지고 빠져나가 시뻘건 핏자국만이 참혹하게 맺혀 있었고 꺾이고 부러진 사지는 그녀가 좁고 어두운 우물 바닥에서 쏟아지는 흙더미를 맞으며 겪었을
극도의 고통을 고스란히 증명하며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다. 아, 마니 어찌 이리도 처참한 모습으로 이 차가운 곳에 누워 계신단 말씀이옵니까? 횃불을 들고 서 있던 늙은 하인이 기어코 참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자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끔찍한 슬픔과 공포에 압도되어 숙연히 고개를 숙였다. 박어사는 찢어질 듯한 분노로 가슴이 덜덜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윤씨 부인의 처참한 시신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어 원통한 망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자 하였다. 눈을 부릅뜨고 죽은 자의 하는 그 원수를 갚기 전에는 결코 땅에 스미지 못한다. 하였거늘 부인께서는 이 차가운 진흙 속에서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원망을 안고 저 붉은 나무를 피워내셨단 말이오. 그는 시신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묵념을 올렸고 그의 서늘한 분노는 곧장 마당 한 구석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 대감을 향해 무섭게 돌진할 준비를 마쳤다. 박어사는 구덩이에서 훌쩍 뛰어올라 포졸들에게 명하여 기절한 이 대감의 상투를 틀어쥐고 우물가로 질질 끌어오도록 지시했다. 포졸들이 가져온 차가운 우물물을 얼굴에 쏟아붓자 이 대감은 헉하는 단말마와 함께 거품을 물며 깨어났고 몽롱한 정신이 채 돌아오기도 전에 그의 시야에 강제로 가득 찬 것은 다름 아닌 흙구덩이 밖으로 건져 올려진 조강지처 윤씨 부인의 끔찍한 시신이었다. 으아악, 귀신이다. 저 여자가 다시 살아 돌아왔어. 당장 치워. 당장 저 끔찍한 것을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다. 이 대감은 두 눈이 뒤집힐 정도로 경악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결박된 두 팔을 미친 듯이 버둥거리며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으나 박어사의 튼튼한 군화발이 그의 등을 짓밟고 옴짝달싹 못하게 억눌렀다. 내 이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네가 저지른 짓의 참혹한 결과를 똑똑히 보거라. 이 시신이 진정 귀신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내 놈의 더러운 탐욕에 무참히 희생된 가엾은 조강지처로 보이느냐? 박어사가 벼락같이 호통치며 이 대감의 머리채를 잡아 시신 쪽으로 억지로 고개를 처박게 하자 이 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발작을 일으키며 덜덜 떨리는 입술로 살려달라는 비명만 연신 내질렀다. 시신의 부릅뜬 두 눈과 정확히 시선이 마주친 순간 이 대감의 귓가에는 생전 윤씨 부인이 우물 밑바닥에서 울부짖던 그 저주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고 그는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혀 바지에 역겨운 오줌을 지리며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채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전연이 저 요망한 첨년 월향이가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귀를 막아 조강지처를 밀어넣으라고 부추겼단 말이다. 나는 흙을 덮고 싶지 않았어. 전연이 삽을 쥐어주며 나무를 심자고 꿰어낸 것이란 말이오. 궁지에 몰린 이 대감은 살기 위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모든 죄를 첩실 월량에게 뒤집어 씌우는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추악한 변명들은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부인을 죽여놓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이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왜 저주받은 피비린내 속에서 미쳐가야만 했는지 명백하게 증명하는 추악한 영혼의 민낯이었다. 이 대감의 비열한 고발을 듣고 있던 월향은 마당 구석에서 결박당한 채 몸부림치고 있다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쳐들고 독사처럼 이 대감을 노려보며 표독스러운 비웃음을 흘렸다. 하하하, 대감 이제 와서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시는 밉니까? 그 밤에 부인을 우물가로 유인할 구실을 만든 것도 대감이요. 그 가냘픈 어깨를 잡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거세게 밀어버린 두 손도 바로 대감의 손이 아니었습니까? 월향은 미친 듯이 웃어대며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서로를 물어뜯는 아귀다툼을 벌였고 그녀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는 오직 이 대감을 향한 지독한 증오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섬뜩한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본처가 가진 막대한 재산이 친정으로 넘어갈까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친 자가 누구였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우물을 메워버리면 모든 재물을 독차지할 수 있다며 음흉하게 웃던 대감의 그 더러운 얼굴을 내 어찌 잊겠습니까? 월양의 핏대선 절규는 고요한 밤하늘을 찢어지게 울렸고 그녀의 입에서 적나라하게 쏟아져 나오는 살인의 구체적인 전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관원과 백성들에게 경악을 넘어선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은폐하려 했던 두 남녀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살인 공모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가장 완벽하고 참혹한 형태로 세상에 낱낱이 까발려지게 된 것이다. 네 인연 내가 매일 밤 내 품에서 본처를 독살하자느니 교사를 하자느니 속삭이지 않았다면 내 어찌 그런 끔찍한 상상을 했겠느냐. 천한 기생 출신인 내년을 안방마님 자리에 앉혀주려다 이 사달이 난 것을 누굴 탓하느냐. 이 대감 역시 질세라 목에 핏대를 세우며 월양을 향해 짐승처럼 지저댔고 두 사람은 결박된 몸으로도 땅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고 이빨로 물어뜯으려 드는 등 인간으로서의 알량한 이성마저 철저히 내다 버린 추악한 몰골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한때 부귀영화를 꿈꾸며 은밀하게 맹세했던 두 악인의 거짓된 사랑은 억울한 원혼에 피맺힌 저주와 관아의 서늘한 심판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고도 구역질 나는 배신극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만두지 못할까. 금수만도 못한 내놈들의 그 역겨운 주둥이를 당장 닥치지 못하겠느냐. 박어사의 벼락 같은 호통이 다시 한번 대지를 진동시켰고 그의 손에서 번쩍이며 뽑혀 나온 환도의 서늘한 칼날이 흙바닥에 깊숙이 꽂히며 불꽃을 튀기자 미쳐 날뛰던 두 사람은 기겁을 하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내놈들의 입으로 직접 자복한 죄상만으로도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터 지아비로서 평생 헌신한 조강지처를 재물을 탐내어 산 채로 우물을 생매장한 죄. 그리고 천인공노할 살인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은 채 나무 밑동의 증거를 은폐하려 한 죄는 하늘의 법도로도 용서받지 못할 극악무도한 범죄니라. 박어사의 목소리는 마치 염라대왕의 판결처럼 낮고 무겁게 짓눌렀다. 박어사는 옆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필묵을 쥐고 있는 관아의 서리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명을 내렸다. 방금 저 두 악귀가 서로를 비난하며 토해낸 모든 범행의 자백을 단 한 글자의 가감도 없이 문서에 상세히 기록하라 하늘과 땅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증인이 되어 이 참혹한 사건의 전말을 똑똑히 들었으니 더 이상의 고문이나 추국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놀려 붉은 진흙이 묻은 종이 위로 두 죄인의 끔찍한 악행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고 그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먹물은 마치 윤씨 부인의 억울한 피눈물이 세상을 향해 써 내려가는 원한의 기록처럼 짙고 선명했다. 결박된 채 무릎이 꿇린 이 대감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날 방도가 없음을 깨닫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군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을 꺽꺽 내뱉고 있었고 월향은 초점을 잃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여전히 나무가 피를 흘린다는 둥,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등 완전히 광기에 잡아먹힌 상태였다. 권력과 재물로 온 세상을 발 아래 두었다고 믿었던 오만한 거상의 최후는 차가운 흙바닥에 꿇어앉아 자신의 똥오줌에 범벅이 된 채 벌벌 떠는 늙고 비참한 죄수의 모습이었고 젊음과 교태로 안방을 차지하려던 야심찬 첩실은 자신의 이성을 잃고 환각에 시달리는 비루한 거림보다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바로 그때 숨죽여 이 참혹한 심판의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헉하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마당에 눕혀둔 윤씨 부인의 끔찍한 시신을 덮고 있던 박어사의 겉옷 위로 믿을 수 없게도
부인의 부릅뜬 두 눈에서부터 검붉은 핏물이 마치 눈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던 것이다. 생기가 모두 끊어진 백골과 다름없는 시신에서 기적처럼 흐르는 그 붉은 피눈물은 드디어 자신의 억울한 원한이 세상 빛을 보고 극악무도한 원수들이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을 안도하는 홀령에 맺힌 한이자 이승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서러운 작별 인사와도 같았다. 기괴하고도 신령스러운 이 기적 같은 현상 앞에 마당을 메운 관아의 포졸들과 구경하던 백성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합장하며 윤씨 부인의 원통한 넋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불쌍하신 마님, 이제야 하늘 푸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저희가 억울함을 몰라배어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늘 자애로웠던 부인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늙은 노비들은 땅을 치며 오열하였고 그들의 진심 어린 슬픔과 통곡 소리가 핏빛으로 얼룩진 이 대감 저택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며 짙게 깔려있던 요사스러운 음기를 서서히 걷어내기 시작했다. 보아라, 하늘이 돕고 망자의 홀령이 지켜보고 있음이 명백하거늘 어찌 한치의 자비가 내 놈들에게 허락될 수 있겠느냐. 박어사는 부인의 피눈물이 흐르는 시신 앞에서 분연히 일어서며 이 대감과 월향을 향해 최후의 철퇴를 내리쳤다. 여봐라, 당장 이 두그 강무도한 흉수들의 목에 무거운 칼을 채우고 하옥시켜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임금께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장계로 울려 법에 명시된 가장 가혹하고 엄중한 차명으로 이들의 목을 저잣거리에 효수하여 천하의 백성들에게 인과응보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박어사의 판결은 그야말로 추상 같고 단호하여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굵고 무거운 밧줄로 이 대감과 월향의 온몸을 꽁꽁 묶어 거친 바닥으로 질질 끌고 가자 마당에 모여있던 고을 백성들은 일제히 들고 있던 돌멩이와 오물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벼락을 맞아 깸질 것들, 내 놈들이 죽어 지옥의 가마솥에 떨어지더라도 부인의 억울함은 다 씻지 못할 것이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저주, 그리고 날아드는 돌팔매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두 아기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처럼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며 고을의 캄캄한 감옥을 향해 끌려갔고 한때 권세와 부귀를 자랑하던 이 대감의 거대한 대문은 그들의 등 뒤에서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영원히 닫혀버렸다. 두 악인이 끌려가고 소란이 잦아들자 박어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흙투성이가 된 환도를 칼집에 꽂아 넣고 조용히 윤씨 부인의 시신 앞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부인 이생에서의 끔찍한 고통과 억울한 한은 이제 제가 거두어 법의 심판으로 돌려놓았으니 부디 이 차가운 원한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저승의 평안한 길로 영면하시옵소서. 그는 부인의 얼굴을 덮은 천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진심을 다해 홀령을 위로하였고 놀랍게도 그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밤새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던 시체의 악취와 역겨운 피비린내가 바람에 씻은 듯이 스르르 사라지며 맑고 고요한 새벽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언제 핏빛 비를 뿌렸냐는 듯 짙은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고요한 밤하늘에는 청초하고 맑은 달빛이 스며들어 피범벅이 된 마당과 파헤쳐진 흙구덩이를 애처롭게 비추고 있었다. 원한을 뿜어내던 붉은 나무의 잔해들은 부인의 원기가 빠져나가자 순식간에 썩은 잿빛으로 변하며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난 고목처럼 바스러져 내리기 시작했고 땅속 깊은 곳에서 고여 끓어오르던 붉은 핏물 또한 그 끔찍한 붉은 빛을 잃고 서서히 탁한 흙물로 가라앉으며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49일간 이 대감의 저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온 고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요수와 원귀의 끔찍한 전설은 마침내 정의로운 순찰사의 지혜와 법의 심판에 의해 그 참혹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관아의 인부들은 조심스레 시신을 수습하여 깨끗한 물로 씻기고 최고급 관을 짜서 모시어라. 부인의 본가에 속히 기별을 넣어 억울한 홀령이 정중한 장례를 통해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잠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박어사의 세심한 지시가 내려지자 포졸들과 하인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부인의 시신을 들어올려 안채의 가장 깨끗한 방으로 모셨다. 억울하게 산채로 흙 속에 묻혀 짐승처럼 죽어가야 했던 가련한 여인은 마침내 차가운 우물 바닥을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온당한 예우를 되찾았고 그녀를 짓누르던 참혹한 원한의 굴레도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 새벽을 향해 달려가는 시각, 횃불이 모두 꺼진 이 대감의 저택 뒤뜰에는 부러진 나무 밑동과 깊게 파인 우물의 흔적만이 남아 그곳에서 벌어졌던 인간의 탐욕과 끔찍 비극을 무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한때 웃음과 활기가 넘쳤던 거대한 기와집은 주인을 잃은 채 텅 비어버렸으나 더 이상 귀기서린 공포나 썩은 피 냄새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한바탕 거대한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씁쓸하고도 깊은 정적만이 평화롭게 내려앉아 있었다. 박어사는 묵묵히 삿갓을 고쳤으며 동이 터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뒷모습 뒤로 하늘의 도리와 인과응보의 준엄한 법칙이 아로새겨진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끔찍한 피비린내와 썩은 시취가 진동하던 길고 길었던 49일간의 악몽이 끝나고 동쪽 하늘 너머로 찬란하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고을 전체를 눈부시게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몰아치던 음산한 비바람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던 요사스러운 귀기는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청명하게 갠 푸른 하늘 위로는 맑은 새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대감 저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면서 굳게 닫혀있던 백성들의 창문이 하나둘 열리고 고을은 서서히 본연의 생기와 일상적인 활력을 되찾아가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장터로 나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 드리워져 있던 짙은 공포와 수심이 말끔히 씻겨 내려간 듯 밝은 안도감이 가득 피어올랐고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간밤에 벌어진 및 힘든 기적과 통쾌한 심판에 대해 열띠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람결에 실려오던 역겨운 피냄새 대신 산기른에서 피어난 향긋한 들꽃 내음과 싱그러운 풀내음이 거리를 가득 채웠으며 숨통을 조이던 억울한 원한의 파동이 사라진 대지는 다시금 포근한 어머니의 품처럼 만물을 보듬어 안고 있었다. 하늘의 이치가 살아있음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백성들은 정의로운 박어사의 지혜와 결단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끔찍한 지옥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찾아온 평온한 일상을 진심으로 경건하게 받아들였다. 주인을 잃고 적막에 휩싸인 이 대감의 저택 안채에서는 관아에서 파견된 관비들과 늙은 유모가 밤을 새워가며 윤씨 부인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하는 경건하고도 눈물겨운 작업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맑고 따뜻한 쑥물과 향기로운 난초 끓인 물로 부인의 엉켜붙은 머리카락과 찢어진 살칸에 묻은 차가운 진흙과 검붉은 핏자국을 한 점의 오점도 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극히 정성스럽게 닦아내었다. 생전에 부인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던 눈처럼 새하얀 명주 소복을 꺼내어 가지런히 입혀드리고 곱게 빗질을 해드리자 비록 숨을 거둔 차가운 백골의 몸일지라도 원한을 벗어던진 부인의 얼굴에는 생전에 그 단아하고 기품 있던 자태가 기적처럼 아스라하게 되살아나는 듯하여 곁에서 지켜보던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옷이 무렵이 되자 급한 정가를 받고 한양에서 밤낮을 쉬지 않고 말을 달려온 윤씨 부인의 늙은 노부모와 친정 식구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헐레벌떡 저택의 대문 안으로 통곡을 하며 들어섰다. 아이고 내 핏줄아 내 불쌍한 딸아. 어찌 이리도 참혹하고 차가운 곳에 홀로 누워있단 말이냐. 딸의 시신이 안치된 방에 들어선 늙은 아버지는 참담한 몰골의 시신 앞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처절한 오열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쓰러지며 안채는 금세 찢어질 듯한 비통함과 눈물바다로 변해버렸다. 평생을 곱게 길러 시집을 보냈건만 금수만도 못한 사위의 탐욕에 희생되어 흙구덩이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딸의 비극적인 운명 앞에 친정 식구들은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다. 한참을 서럽게 통곡하던 윤씨 부인의 늙은 아버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와 묵묵히 사건의 뒷수습을 지휘하고 있던 박어사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어사나으리 나으리의 높으신 지혜와 하혜와 같은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 가엾은 딸자식은 영영 저 차가운 흙더미 속에서 구천을 떠도는 끔찍한 원귀가 되었을 것이옵니다. 이 늙은이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어주신 그 크신 은덕을 결단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진심 어린 감사가 진득하게 배어 있었고 박어사는 황급히 다가가 노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며 엄숙하면서도 자애로운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르신 일어나시옵소서. 천륜을 저버린 악당을 벌하고 억울한 백성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서 마땅히 하늘의 뜻을 대행한 것일 뿐이니 너무 상심 마시고 부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평안히 배웅해 주시옵소서. 한편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고을 관아의 깊고 축축한 지하 옥사에서는 지난밤의 통쾌한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두 악인이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굵은 칼을 목에 찬 채 차가운 뒷집 위에 내동댕이 쳐진 이 대감은 초점을 잃은 흐리멍덩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연신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두 손은 덜덜 떨리며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만을 미친 듯이 쥐어뜯고 있었다. 평생 모은 금은 보화와 으리으리한 저택도 천하를 호령할 듯했던 그의 거만한 권세도 이 어둡고 좁은 감옥 안에서는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한 줌의 빛조차 되지 못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나 바스라져 내리고 있었다. 그 역한의 옥사에 갇힌 첩실 월향의 몰골은 더욱 짐승에 가까워져 있어 간수들조차 구역질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릴 정도로 처참하고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안 돼 오지마. 붉은 피가 나무 뿌리가 또 내 목을 조르러 온다. 으아 악월향은 피투성이가 된 손톱으로 돌벽을 미친 듯이 긁어대며 환각 속의 요수와 사투를 벌였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옥사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그녀의 입에서는 짐승의 단말마와 같은 끔찍한 괴성만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가득 찼던 뱀 같은 교활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의 정신을 파괴해버린 비루한 껍데기만이 지옥의 형벌을 앞두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었다. 사건의 끔찍한 전말이 담긴 박어사의 장계가 한양의 조정에 닿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극악무도한 강상죄를 범한 두 죄인을 즉각 능지처참하여 백성들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임금의 진노 어린 어명이 벼락같이 고을에 당도하였다. 사명이 집행되기로 한날 아침 고을 장터의 널따란 공터에는 이 대감과 월향의 끔찍한 최후를 지켜보기 위해 인근 고을의 백성들까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처형대 주변에는 창검을 든 포졸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고 백성들의 손에는 썩은 달걀과 우물 그리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들려 있어 그들이 두 살인기를 향해 품고 있는 분노와 혐오감이 얼마나 거세고 깊은지를 짐작하게 하였다. 무거운 북소리가 장터의 공기를 무겁게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소달구지에 실려 칼을 쓴 채 처형대로 끌려오는 이 대감과 월향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백성들의 시야에 서서히 들어왔다. 저기 짐승만도 못한 악귀들이 온다 쳐 죽여라. 내 놈들의 살을 찢어 개에게 던져주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분노한 군중들은 일제히 들고 있던 돌멩이와 오물을 소달구지를 향해 거칠게 집어 던지며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고 이 대감의 얼굴과 몸은 순식간에 오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게 변해버렸다. 과거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며 거드름을 피우던 거상의 거만한 자태는 영원히 지워지고 오직 하늘의 징벌을 앞두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떠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초라한 민낯만이 그 약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형틀에 무릎이 꿇린 채 묶인 월양은 백성들의 돌팔매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반쯤 실성한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실없는 웃음을 흘리다 이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기행을 반복하며 보는 이들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흐흐 대감 보시오. 하늘에서 붉은 꽃잎이 눈처럼 내리고 있사옵니다. 우리가 지은 화려한 비단 이불이 아닙니까? 사형 집행인의 시퍼런 칼날이 눈앞에서 번뜩이는데도 끝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미쳐버린 환각에 침해서 허우적대는 월양의 모습은 인간의 헛된 탐욕이 영혼을 얼마나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타락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표본과도 같았다. 두 악인의 초라한 꼴을 내려다보는 처형대위. 사또의 눈빛은 한치의 자비도 없는 차갑고 준엄한 법의 심판관 그 자체였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임금의 옥새가 찍힌 교지를 활짝 펼치고는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엄숙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두 죄인의 극악무도한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죄인이 아무개와 기생월양은 들어라. 천륜에 짝인 조강지철을 재물을 탐하여 야심한 밤에 깊은 우물에 산채로 밀어넣고 생매장한 죄 나아가 나무를 심어 하늘과 관아의 눈을 속이려 한 죄는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멸각한 짐승의 짓과 다름없다. 이에 국법의 가장 엄중한 잣대를 대어 두 죄인의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높이 매달아 뭇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인과응보가 얼마나 무섭고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똑똑히 새기게 할 것이다. 사또의 준엄한 호통이 끝나자마자 광장을 메운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정의로운 판결에 뜨겁게 열광했다. 망나니는 당장 저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목을 쳐서 하늘의 분노를 달래고 억울한 원혼의 한을 씻어내어라. 사또의 추상 같은 집행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굴에 붉은 칠을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 덩치 큰 망나니가 입에 머금었던 술을 시퍼런 큰 칼에 검신에 뿜으며 섬뜩한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서늘한 칼날이 허공을 둥글게 가르며 바람 소리를 낼 때마다 이 대감은 발작을 일으키며 제발 살려달라 울부짖었으나 망나니의 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자비하게 허공을 갈라 죄인들의 목을 향해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서걱하는 끔찍하고도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두 악인의 목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며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치솟아 형장의 흙바닥을 붉게 물들였고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탐욕의 역사는 마침내 그들의 더러운 피와 함께 영원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참수된 두 죄인의 흉측한 수급은 장대 높이 매달려 고을 입구에 효수되었고 오가는 모든 백성들이 그 비참한 최후를 똑똑히 목격하며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 도리를 가슴 깊이 새기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붉은 피눈물을 토해내던 저주받은 나무의 끔찍한 사연은 두 악인의 목이 잘려나간 이날의 처절한 심판과 함께 고을 사람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전설로 깊이 각인되었다. 하늘의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성기고 엉성해 보여도 결코 단 하나의 죄인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값에 합당한 철퇴를 내린다는 인과응보의 절대적인 법칙이 이 핏빛 가득한 비극의 결말을 통해 찬란하게 증명된 것이다. 처형장의 끔찍한 열기와 피비린내가 서서히 가라앉을 무렵 고을의 반대편 산깃에서는 이 대감과 월양의 비참한 최후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윤씨 부인의 성대하고 평화로운 장례
행렬이 아름다운 꽃상여를 앞세운 채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수십 개의 형형색색 화려한 만장이 바람에 나부끼는 가운데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횃불과 향을 들고 길가로 나와 엎드려 절을 하며 부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진심을 다해 경건하게 배웅하였다.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서 억울한 원혼으로 피눈물을 흘렸던 그녀는 이제 고을 사람들의 따뜻한 애도와 슬픔 속에서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남양의 볕이 가장 잘 드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산봉우리를 향해 영광스러운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장지에 당도하여 질 좋은 관이 깊숙하고 따뜻한 명당 자리로 조심스럽게 내려지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고승들이 일제히 목탁을 두드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 독경 소리를 산천에 고요하고 엄숙하게 울려 퍼지게 하였다. 부인이 승에서의 모든 고통과 뼈에 사무친 원망은 한 줌의 바람에 날려 보내시고 이제는 번뇌 없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영원토록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옵소서. 고승의 낭낭하고 자애로운 연불 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자 친정 식구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관 위로 부드럽고 따스한 흙을 정성껏 덮어주기 시작했다. 차갑고 썩은 진흙의 산채로 파묻혔던 끔찍한 과거의 상처가 비로소 따뜻한 가족들의 손길에 의해 영원히 치유되고 덮이는 거룩하고도 눈물겨운 흙내림이었다. 봉분이 둥글고 예쁘게 다듬어지고 그 앞에 정성스러운 제사상이 차려진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깃털을 가진 커다란 학 한 마리가 우아한 날갯짓을 하며 나라와 무덤 위를 3번 빙글빙글 맴돌고는 저 높고 푸른 구름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장례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그백하기 윤씨 부인의 맑고 결백한 영혼이 모든 한을 털어내고 드디어 자유로운 날개를 달아 승천하는 모습이라 굳게 믿으며 일제히 합장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더 이상 피냄새나는 끔찍한 수액이나 기괴한 곡소리는 없었으며 부인의 무덤 위에는 맑은 햇살만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려 그녀의 영혼이 마침내 완전한 평안과 구원을 얻었음을 대자연이 축복하고 있었다. 억울한 원혼의 장례 행렬을 멀리서 산마루에 서서 지켜보던 박어사는 허리춤에 찬 호리병을 열어 맑은 곡차 한 모금을 깊게 마신 뒤 남은 술을 부인의 묘소가 있는 방향에 흙바닥에 천천히 뿌리며 묵묵히 작별의 잔을 올렸다. 결자해지라 하였으니 맺힌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하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거늘 부인의 희생이 비록 참혹하였으나 그 피눈물이 이 썩어 빠진 세상에 울린 경종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날카로웠던 눈매도 오늘만큼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스하게 빛나며 산바람의 도포, 자락을 여유롭게 흩날리고 있었다. 차명과 장례가 모두 끝난 후 고을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이 대감의 저택 뒤뜰에도 완벽한 정화의 시간이 찾아와 그 끔찍했던 흔적들을 자연의 순리대로 말끔히 지워내고 있었다. 톱과 도끼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바닥에 나뒹굴던 저주받은 붉은 나무의 흉측한 잔해들은 부인의 원한이 풀리고 살인마들이 처단되자마자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수십 년 된 말은 장작처럼 바싹 시들어버리더니 이내 거센 바람 한 점에 고운 잿빛 먼지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다. 살인극이 벌어졌던 깊은 폐우물터 역시 관아에서 파견된 석공들에 의해 크고 단단한 화강암 비석으로 완전히 덮여 봉인되었고 그 위에는 윤씨 부인의 억울한 사연과 정절을 기리는 글귀가 깊게 새겨져 다시는 악한 기운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영구히 결계가 쳐졌다. 이 대감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았던 엄청난 규모의 토지와 금은보화 등 모든 가사는 임금의 어명에 따라 전부 관아로 몰수되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졌고 사또는 박어사의 뜻을 받들어 그 막대한 재산의 처리 방안을
백성들 앞에 공표하였다. 몰수된 재산의 절반은 억울하게 딸을 잃고 큰 슬픔에 잠긴 윤씨 부인의 친정 노부모에게 위로의 명목으로 전액 반환되어 그들의 여생을 안락하게 보살피는 데 쓰이도록 조치하였다. 나머지 절반의 막대한 곡식과 재물들은 흉년과 질병으로 고통받던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 배고픔을 달래게 하였으니 이 대감의 더럽고 탐욕스러운 재물이 죽은 부인의 덕에 의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율미로 둔갑하는 아이러니하고도 성스러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흉가로 변해 누구도 감히 접근하려 하지 않았던 이 대감의 거대한 저택은 부당한 권력과 탐욕의 상징을 완전히 허물어버리자는 박어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따라 고을에서 버림받고 병든 자들을 거두어 보살피는 거대한 구율소이자 활인서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다. 붉은 피가 흘러내리던 안채의 마루에는 이제 배고픈 이들을 위한 따뜻한 국밥이 모락모락 김을 내며 차려졌고 원기의 곡소리가 들리던 다락방에는 부모 잃은 고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피어나며 저택을 가득 채우던 음기를 완벽하게 몰아내었다. 저주받은 폐가는 어느새 고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자비의 공간으로 부활하여 윤씨 부인의 선한 마음결을 후세에 영원히 이어가는 숭고한 터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수차례 바뀌고 고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49일간의 핏빛 악몽이 서서히 옅어져 갈 즈음에도 뒤뜰에 우뚝 섰던 붉은 나무와 우물 속 진실에 관한 이야기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전설적인 야담으로 남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갔다. 얘들아, 남의 것을 부당하게 탐하거나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아무리 깊은 땅속에 묻어 감춘다 한들 대자연이 피를 토해서라도 그 죄를 묻는 법이란다. 어른들은 이 무서우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양심과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천륜의 도리를 자연스럽게 가르쳤고 고을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심과 따뜻한 인심이 넘쳐나는 평화로운 마을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되돌아보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참으로 밑빠진 독과 같아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채워 넣어도 결코 만족을 모른 채 결국에는 자신을 갉아먹고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은 것이다. 수십만 평의 비옥한 땅과 창고에 썩어나는 쌀을 두고도 아내의 지창금마저 빼앗으려 했더니 대감의 무한한 탐욕과 천출의 신분을 벗어나 거짓된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허영심에 사로잡혔던 월향의 교만한 욕망은 결국 그들의 목을 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말았다. 헛개비 같은 부귀영화를 쫓다 산 채로 지옥의 형벌을 맛보며 이름조차 짐승처럼 남게 된 두 사람의 비참한 일생은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의 말로가 얼마나 허망하고 끔찍한지를 뼈저리게 증언하고 있었다. 또한 49일간 무서운 기세로 피를 토해내던 그 붉은 나무는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나 요괴가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의 억울함이 극한에 달했을 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분노하고 응답하는지를 보여주는 대자연의 서늘한 경고장이었다. 인간의 법과 제도가 권력과 거짓의 눈이 멀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억눌린 피와 살은 땅속에 뿌리를 타고 올라와 세상을 향해 핏빛 꽃을 피워 올리며 그 참혹한 진실을 스스로 쟁취해내는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 요수는 비록 사라졌으나 만약 세상 어딘가에 또다시 억울한 원혼이 피눈물을 흘린다면 언제든지 다시 흙을 뚫고 솟아나 악인들의 숨통을 옥죄어 올 것이라는 서늘한 진실만이 대지에 깊이 뿌리 내렸다. 모든 사건을 말끔히 해결하고 고을에 다시 평화와 웃음을 되찾아준 박어사는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초라한 행랑을 어깨에 둘러맨 채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백성들의 눈물 어린 환송을 뒤로하고 이름 모를 또 다른 고을을 향해 터벅터벅 흙먼지 날리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지옥을 또 하나 거두어내었으나 이 넓은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흙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나를 부르는 억울한 혼령들이 수없이 많을 터. 내 검이 녹슬고 다리가 부러지는 그날까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거침없이 나아가리라. 박어사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되내며 굳은 결의로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듬직하고 호쾌한 뒷모습을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호위무사와 마부들의 발걸음 또한 가볍고 경쾌하였으며 그들이 지나가는 흙길 위로는 맑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상쾌하게 식혀주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단하고 험난한 가시밭길의 연속이겠지만 정의를 실현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방패가 되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그들의 심장 속에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한 그 어떤 사악한 악귀나 요수도 감히 그들의 앞길을 막아설 수는 없을 것이었다. 붉은 요수가 뿜어내던 악취 대신 이제는 백성들의 밥짓는 구수한 연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평화롭게 피어오르며 떠나는 암행어사의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게 축복해 주고 있었다. 서산 너머로 하루의 끝을 알리는 태양이 뉘엿뉘엿 지면서 넓은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으나 그 저녁 노래 붉은 빛은 지난날 고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저주받은 나무의 섬뜩한 피눈물 색깔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것은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견뎌낸 대지 위에 새롭게 피어나는 따뜻한 희망의 색이자 모든 원한을 털어내고 평안에 이른 윤씨 부인의 넉넉하고 자애로운 미소처럼 포근하게 세상을 감싸 안는 신성한 노을빛이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참혹한 잔혹사가 휩쓸고 간 대지는 이 붉고 따뜻한 저녁 노래 위로를 받으며 상처를 핥고 서서히 깊고 고요한 밤의 안식처로 부드럽게 침잠하고 있었다.